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ER 개체관계 모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끄집어내서, 자, ER 모델. 자, 우리가 이제 ER 모델까지 배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교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정교화 과정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실기든 필기든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거의 끝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정교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데 개체관계 ER 모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R 모델 개체, 관계, entity, relation 이죠. 개체, entity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이블이죠. 테이블. 그리고 관계는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하죠. 학생과 학점 간의 관계. 이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게 관계죠. 관계 표현하는 식이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도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R 관계, 개체와 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R, Entity, Relationship, 모델. 세상의 사물을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표현함. 뭐 그런 거죠. 세상의 사물을. 은행 같은 거, 금융권 같은 거, 은행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입금, 출금, 이런 것들. 예. ER 모델의 특성, 1976년 피터 첸, P.첸, 이 사람 이름이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ER 피터 첸, ER 피터 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ER, 이걸 이제 P라고 부르는 거죠. P.첸 이렇게 부르는 거죠. R이 P로 보고 P.첸에 의해서 발표된 모델링 도구입, 개체, 관계, 속성, 개념을 도입.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릴 때 개체, 개체질, 테이블, 간의 관계, 그리고 각 개체는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속성. 그래서 동그라미는 속성, 이건 개체, 이게 관계를 표현하는 도형이죠. 네. 그래서 개체, 관계, 속성, 개념을 도입시킨 거죠. 이 사람이. 개념적 설계, 개체, 관계, 속성,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이게 개념적 설계에서 들어가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개념적 설계가 있는데, 그때 ER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데가 개념적 설계에서 사용되죠. 가장 많이. 각 개체 집합은 여러 개의 속성으로 표현되며 각 속성은 현실 세계 객체들이 갖는 특성이다. 뭐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냥 뜻만 맞으면 되는 거죠. 예. 자, ER 다이어그램의 구성 요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각형은 개체, 엔티티를 표현하는 거죠. 학생 테이블 할 때 학생. 그 다음에 관계 타입, 관계. 학생과 학점의 관계. 릴레이션십. 이게 관계가 릴레이션십이잖아요. 관계가. 그리고 이걸 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릴레이션. 엔티티를 릴레이션하고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은 관계고 릴레이션은 엔티티, 테이블이죠. 예. 타원이 속성, 어트리뷰트, 필드, 이렇게 같은 말이 많죠. 예. 그 다음 밑줄 타원, 이거 속성 중에서도 밑줄이 그어졌으면 이건 프라이머리 키를 말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머리 키죠. 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프라이머리 키죠. 포린 키하고 이런 것들. 복수 타원, 복합 속성. 이 복합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속성이 있는데 속성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죠. 예를 들면 주소 보면 시, 군, 구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실제 주소, 뭐 번지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주소 속성이 시, 군, 구 이렇게 여러 개 쪼개져서 구성되는 거. 이게 컴포지션 이죠. 이렇게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이렇게 표시되죠. 관계. and m 관계, 1대 0대 1, 1대 n 관계, and m 관계 이런 게 1대 1 관계, 1대 n 관계, and m 관계. 그러니까 1대 1은 개체 하나하나의 관계, 1대 n은 하나의 개체하고 여러 개의 개체의 관계, 관계.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학생과 교수를 둘 수 있어요. 학생과 교수. 이렇게 교수 둘 수 있죠. 그래서 1대 1이면 학생 한 명은 한 명의 교수한테 속해야 되고, 그리고 교수 한 명은 학생 한 명을 한 명을 데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n대 1, 이 n대 1의 관계가 되겠죠. 여러 명의 학생은 한 명의 지도 교수를 가지고 있어요.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고, 한 명의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둘 수 있다. 이런 관계. n대 n.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교수에 포함될 수 있고, 한 명의 교수는 여러 명의 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관계. 이런 관계죠. 그리고 선.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선 라인을 보면, 이거죠. 이거. 개체하고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관계하고 개체를 연결시켜주는 이 선. 이게 선이죠. 선 또는 링크죠. 연결해주는 거. 이걸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선으로 연결시켜주는 거니까, 이런 것들 잘 틀리지 않도록. 화살표가 아니죠. 그냥 선이죠. 그냥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개체 관계에서 개체를 배워보도록 하죠. 개체, 사람, 사물, 장소, 개념, 사건과 같이 유무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 우리가 일명 테이블, 릴레이션, 이걸 말하는 거죠. 또 밑에 계속 설명되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무형의 사람 또는 사물,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에 의해 식별된 개체끼리 서로 관계를 가진, 개체끼리 서로 관계를 갖잖아요. 이런 말. 읽어보면 다 아시는 거죠. 비슷한 속성의 개체 타입을 구성하며 개체 집합, 물어묻기. 이걸 이제 설명해 줄 거예요. 개체 타입이 뭔지, 개체 집합이 뭔지. 이거 헷갈리죠. 저도 아주 헷갈리더라고요. 이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편하실 건데, 하나의 개체는 여러 개의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의 속성으로. 이걸 개체 타입으로 하는 개체 타입, 엔티티 타입. 그 다음에 개체 인스턴스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개체 셋. 이게 이런 값들을 개체 인스턴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좀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저도 다 알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틀렸을 때는 틀린 것 있으면 좀 알아서 좀 찍어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줄 한 줄이 개체 인스턴스고, 그리고 개체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묶은 게 개체, 엔티티 셋, 셋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와닿지는 않아요, 솔직히. 개체 타입, 같은 개체를 가지는 속성들의 집합, 같은 개체, 이 하나의 개체, 이 엔티티잖아요. 속성들의 집합, 하나의 엔티티의 집합이죠. 하나의 속성, 이게 엔티티 안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 이게 엔티티 타입이거든요. 개체 인스턴스,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이 값을 지닌다. 그리고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체 어커런스라고 한다. 개체 어커런스, 인스턴스, 개체 인스턴스.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헷갈리는 게,
이게 원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값,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그 값, 그게 인스턴스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개체 셋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의 개체 인스턴스는 이렇게 말하니까 솔직히 헷갈리긴 헷갈려요. 그래도 뭐 시험에 나오니까 어떻게든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개체 세트, 개체 인스턴스의 집합, 이거 인스턴스의 집합, 이거. 그래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라고. 참 헷갈리는 개념이죠.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알 이유가 있나? 릴레이션.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 개체가 두 개가 있죠. 학생과 교수 간의 관계. 이거. 관계. 이게 릴레이션. 10이죠. 관계. 릴레이션 10. 릴레이션 10이죠. 릴레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릴레이션은 개체를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관계에 보면 관계의 기수성이 있어요. 관계의 기수성. 특정 기수성하고 특정 실체와 관련된 대상 실체의 최대 인스턴스 수. 특정 실체와 관련된 대상 실체의 최대 인스턴스. 이게 최대값. 그러니까 1대1. 엔티티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엔티티 1과 엔티티 2는 1대1의 관계죠. 엔티티 1은 엔티티 1을 가져야 되고 엔티티 2는 엔티티 1을 하나 가져야 돼요.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하나 가져야 되고 엔티티 2는 엔티티 1을 하나 가져야 돼요. 1대1 관계, 1대_n 관계 또는 1대_n 관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n/1이나 1대_n이나 표기는 1대_n으로 표현하는 거죠. 맞죠? 1대_n 또는 1대_m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그런 건 같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m으로 됐으니까 원래 n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n/m이 돼야 되는데 n으로 1대_n으로 하면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엔티티 2는 엔티티 1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이런 관계. 엔티티 1, 엔티티 2는 n/m 관계.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여러 개 가질 수 있고 엔티티 m도 엔티티 1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이 관계. 이런 관계죠. 근데 이게 기수성이 뭐냐면 최대값을 쓰는 거죠. 이런 거 범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0 또는 1 가질 수도 있고 하나만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최소값, 최대값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의 기수성은 1대_n, 1대_1, n/m 이 관계는 이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최소값은 표기가 안 돼 있고 최대값이 표기된다는 거죠. 최대값이. 최소값은 모른다는 거죠. 그때 그걸 관계의 기수성이라고 하는 거죠. 표기가. 이때 관계의 기수성 표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1대_n, n/m 관계가 그걸 이제 우리는 관계의 기수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최대값만 쓰는 거죠. 최대값. 최소값을 안 쓰고. 그래서 기수성 뜻을 보면 특정 개체의 한 건과 대응하는 상대 개체의 건수를 의미한다. 한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이게 사원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 부서가 있죠. 한 부서는 여러 명의 사원으로 구성된다. n. 그래서 1. 이렇게 관계 기수성은 최대값만 쓰는 거죠. 한 명, n. 0 또는 부서가 사원이 한 명도 없거나 n명이거나 이렇게 최소값을 쓸 수 있는데 최소값은 표기하지 않는 것. 기수성. 이거죠. 한 고객은 여러 개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한 계약은 여러 명의 계약자와 연결될 수 있다. n/m 관계. 최대값만 쓰는 거죠. 최대값만. 그 다음 소수성이 있어요. 기수성이 있고 소수성이 있죠. 소수성은 특정 실체와 관련된 대상 실체의 필수 존재 여부, 옵셔널하고 맨더토리가 있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엔티티 2가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선택적이라고 하면 엔티티 1은 엔티티 2를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있어야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성은 뭐냐면 특정 개체의 한 건과 대응하는 상대 개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부수에는 반드시 사원이 한 명 있어야 한다. 맞죠? 한 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구성한다라는 관계에서 부수에 대한 사원 관계의 소수성은 필수성, 맨더토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한 고객은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으나 고객 주소가 없어도 입력된다. 그러니까 주소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 대한 고객 주소 이력 관계의 소수성은 선택적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선택적이라는 거죠. 이게 소수성, 기수성, 소수성.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기수성하고 소수성 성질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occurrence는 반드시 B의 한 occurrence와 연관된다. 반드시. 이렇게 표기. A의 occurrence는 B의 한 occurrence와 있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게 옵셔널이죠, 옵셔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A의 occurrence와 B의 한 개 또는 다수의 occurrence가 연결된다.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연결된다. A는 B를 한 개 또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소속되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소값과 최대값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한 개 또는 m개가 필요하다. 이게 한 개가 최소죠. 이게 m이 최대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수성과 소수성이 만나야지만 올바른 그 표기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A의 occurrence와 B의 다수의 occurrence와 연관되거나 안 될 수 있다. A는 B와 연관되지 않거나 아니면 다수가 연관될 수 있다. 입력 안 해도 되고 입력을 많이 해도 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이 생기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관계의 형태를 보면 1대1 관계. 개체집합 A의 각 원소가 개체집합 B의 원소 한 개와 대응된다. 개체집합 A가 개체집합 B 한 개와 1대1 반드시 대응된다. 사원은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된다. 맞죠? 사원은 컴퓨터가 한 대 있어야 된다. 컴퓨터는 사원이 한 명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한 명의 사원이 사용하는 거고 사원은 한 명의 컴퓨터를 가지는 거죠. 교수와 감옥의 관계죠. 교수는 감옥 하나를 강의를 하는 거고 감옥은 반드시 한 명의 교수하고 연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1대1 관계. 이게 그래픽 표기법이죠. 그래픽으로 표기하는 거죠. 이게 개체죠. 이게 관계, 개체, 이게 속성. 이게 뭐죠? 프라이머 이렇게 주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의 관계가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개가 교수 번호, 성명, 학과, 과목 코드, 과목 학점이 있잖아요. 연관이 안 됐어요. 맞죠? 그러면 부모가 있고 자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자가 있어요. 만약 아들이 있다. 자식이 있다. 딸이 있다. 이렇게 하면 부모가 만약 감옥 코드가 된다면 감옥이 된다면 자식의 여기에 부모의 주키를 넣는 거죠. 이게 감옥 코드.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연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이건 이제 그래픽 표기법으로 했지만 이렇게 실제로 했을 때는 감옥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 교수가 부모고 감옥이 만약 그 자식이라면 이 부모의 교수 번호가 이쪽으로 가서 포린키가 돼야 된다는 거죠. 포린키가. 주키가 포린키에서 여기에 교수 번호가 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교수하고 감옥의 강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세발식 표현이죠. 세발식. 까마귀. 이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 여러 개.
이게 까마귀 발이잖아요. 이게 세발식 표기법. 이게 그래픽 표기법. 세발식 표기법일 때는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아시겠죠? 또 이거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죠. 1대 n 관계. 1대다. 1대 n. n 대 1. 이건 다 1대 n으로 표현을 하는 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 개체집합 A의 가공 원소는 개체집합 B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할 수 있고 개체집합 B의 원소는 개체집합 A의 원소 한 개와 대응한다. 그러니까 1대 n의 관계고 학과는 여러 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맞죠? 학과는 여러 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고 맞죠? 여러 명의 소속되어 있고 학생은 반드시 하나의 학과에 소속되어야 된다. 학과는 여러 명의 학생들로 소속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은 반드시 하나의 학과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 1대1 관계. 맞죠? 학과에는 여러 명의 학생을 포함되고 맞죠? 여러 명의 학생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학생은 학과 하나에 포함되어야 된다. 소속되어야 된다. 이 관계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픽 표기법 세발식 이게 빠졌네. 세발식 표기. 그래서 그래픽 학과하고 학생 관계가 있는데 학과에는 학생이 여러 명이 포함이 된다. 맞죠? 여러 명이 포함된다. 맞죠? 학과에는 학생을 여러 명이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은 학과에 꼭 포함돼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학과가 부모가 되고 이게 자식이 되면 이 둘의 소속이 연관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학생의 포린키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포린키로. 알겠죠? 학과 코드가 포린키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그럼 DB를 보면 이렇게 연관되는 거죠. 학번 1번 성명 김. 학과는 이 학과가 학과 코드인가? 그러겠네. 이 학과가 학과 코드겠네. 뭐 그렇다면 뭐 이게 집어넣을 필요 없고 이게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만약 이게 학과 코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학과 코드를 넣어주면 되는 거고. 이게 학과 코드라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세발식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이건 하나이거나 그리고 1대 n이 되는 거죠.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표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1대 n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아니고 이것만 있어야 되겠죠. 이거 1이라는 게 없어야 되는 거죠. 이건 최소값을 표기한 거니까. 이건 이제 하나만 있으니까 1대 n이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표현한 거죠. 최소값하고 최대값 n까지 표현한 거니까 여기서 맞지 않겠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n 대 n 관계. 이게 가장 복잡한 관계죠. 개체집합 A의 가공 원소는 개체집합 B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될 수 있고 개체집합 B의 가공 원소는 개체집합 A의 원소 여러 개와 대응할 수 있음. n 대 n 관계. 가장 복잡하고 가장 골치 아픈 거죠. 왜 복잡하냐면 1대1, 1대 n 관계일 때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테이블이. 학생과 강좌 테이블이 있고 이 두 개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본키가 그 자식의 포린키로 오면 돼요. 그럼 두 개가 연결돼요. 근데 n 대 m 관계는 이 관계가 테이블로 또 만들어져야 돼요. 테이블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학생의 주키, 강좌의 주키, 이 두 개의 키가 그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키가. 그렇게 해서 수강 안에 이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이 두 개의 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학생의 프라이머리 키, 강좌의 프라이머리 키, 이 두 개의 프라이머리 키가 하나의 키가 그 프라이머리 키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돼야지만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엔드 M 관계는 골치 아픈 관계죠. 예. 뭐 골치 아프든 말든 이거죠. 학생, 과목은 엔드 M 관계.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맞죠?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과목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관계, 엔드 M 관계. 골치 아픈 관계죠. 학생 하나, 그 다음에 과목 있는데 이 관계죠. 뭐 이 관계, 골치 아픈 관계죠.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강, 이 관계가 관계인데 이 두 개의 관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된다. 테이블이. 학생의 이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과목 코드의 프라이머리 키, 이 두 개가 주키가 돼서 이 두 개의 학생과 과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브릿지 역할의 테이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발표 기법. 하나라는 뜻이고, many, n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on, only one 뜻이고, 이건 0, 0 또는 1, 최소 최대값. 최대. 이건 1 또는 n, 하나 또는 many, 최소 최대값. 맞죠? 이건 0 또는 many, 0 또는 n, 최소 최대값.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쉽죠? 이건 없거나 하나이거나 그리고 many, 많거나 세발. 자, 이걸 관계를 하면 이렇게 1대1 관계, 1대0의 관계, 1대 n의 관계, 그 다음에 1대0 또는 n의 관계. 그러니까 G는 H를 안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H는 G를 반드시 하나 가져야 된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관계 타입의 ER 다이어그램 표현. 이제 ER 다이어그램 표현 이제 좀 들어가죠. 관계 타입, 엔티티 타입, 엔티티 셋, 엔티티 인스턴스. 이게 만약 속성으로 하면 하나의 그 객체 안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 엔티티 타입. 그리고 값들이 들어가 있는데, 값들이 3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하나의 값들, 엔티티 인스턴스, 실제 값, 이 한 줄, 이 로우, 이 값을 엔티티 인스턴스, 그리고 이 엔티티 인스턴스들의 집합, 엔티티 셋, 이렇게 되어 있죠. 지우가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뭐 그렇게 뭐 가슴에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도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라도 외우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이게 객체 타입 관계. 도서, 고객, 구매, 학생, 학과, 소속, 학생, 강좌, 수강, 수강 학기. 이렇게 관계의 속성이 딸리는 것은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거 뭐 n 대 m의 관계가 되는 거죠. 1대1, 1대 n의 관계는 두 개의 테이블이 등장하지만, 학생 테이블, 학과 테이블이 등장하지만, 학생과 강좌가 n 대 m의 관계를 해버리면 이 수강 테이블이 생기면서 학생 테이블의 기본키, 강좌 테이블의 기본키, 이 두 개가 기본키가 되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자, 차수, 디그리. 관계 집합에 참가하는 객체 타입의 수를 관계 타입의 차수라 한다. 객체 타입의 수. 객체 타입이 엔티티 타입이잖아요. 엔티티 타입은 하나의 객체 안에 있는 속성들의 집합이죠. 이게 객체 타입이잖아요. 객체 타입의 수니까 객체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것 같은데 말 진짜 힘들게 해놨죠.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응? 객체들 간의 관계. 그래서 뭐 차수라고 하니까 객체가 몇 개 연관되어 있느냐 이런 걸 하는 거죠. 차수에 따른 관계 타입의 유형.
말도 어려워. 진짜 차수도 어렵지만 관계 타입도 어려운데 이게 일진관계. 응? 학생 한 개의 개체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음. 이런 관계. 학생 멘토링. 학생들이 멘토링 해주는 사람이 있고 멘토링 받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런 거 없죠. 나 이거 처음 봤어. 이 시험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대요. 일진관계. 이게 일진관계래. 이진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체하고 관계, 두 개의 개체가 관계를 맺음.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관계, 이진관계. 삼진관계. 세 개의 개체가 관계를 맺음. 직원, 프로젝트, 부품. 겁나게 좀 꼬이겠죠? 머리 돌아가겠죠.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대요. 개체 3개가 하면 삼진, 개체 2개가 등장하면 이진, 개체 1개만 가지고 뭐 하면 일진, 뭐 이런 게 있답니다. ER 모델을 확장시킨 게 있어요. ER 모델 확장. 익스텐디드 ER 모델. ER 모델이 단점이 있었는데 그 단점을 개선시킨 그게 ER, 확장 ER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R 모델과 ER 모델에서 그 어떤 것이 확장되어 있는지 지금 여기서는 무엇이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되었는지 그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관계 모델과 확장 ER 모델, 개체관계 모델 이건 다시 한번 그 학습하는 거죠. 1976년 ER 그래서 P.Chen에 의해 발표됐죠. 자, 개념 스키마 설계 시 가장 널리 이용. 이것도 구성 요소는 개체, 관계, 속성 이런 거잖아요. 확장 ER 모델은 ER 모델의 개체, 관계, 속성 등의 개념의 일반화, 세분화, 약한 개체 유형, 복합 속성 등과 같은 개념이 새로 추가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반화가 뭔지, 세분화가 뭔지, 약한 개체 유형이 뭔지, 복합 속성 등이 뭔지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죠. 세분화, 개체를 작은 그룹으로 분리하는 것.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발음이 안 돼. 일반화. 여러 개체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의 클래스 개체로 일반화시킨 것. 이거 그림 보면 좀 이해하기 쉬워. 세분화.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분리했고 또 남자를 귀여운 남자와 미혼 남자로 분리했어요. 이걸 세분화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세분화시켰다. 잘게 자른다는 거고. 맞죠? 여자를 귀여운 여자. 일반화는 귀여운 여자, 미혼 여자를 여자로 공통적인 속성으로 묶는 거죠. 일반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 또 공통적인 속성이 사람이잖아요. 이걸로 묶는 거죠. 밑으로 가는 관계가 세분화 관계. 다시 위에 있는 단계로 가는 게 일반화 관계. 이거예요. 이런 개념. 이런 거죠. 자, 약한 개체. weak entity. 약한 개체. 개체 중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개체. 개체가 있는데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개체가 있대. 교수와 부양가족 개체가 있대. 교수가 있고 부양가족 개체가 있대. 부양가족. 교수, 부양가족. 이 관계죠. 교수한테는 미혼이면 부양가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 안 계시거나 그러면 있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옵셔널이잖아요. 그러면 교수가 있는 분한테는 부양가족 개체가 필요하지만 없는 분은 이 개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타입, 개체 타입. 개체. 이게 이제 weak entity라는 거죠. 자, 이거 보면 교수는 부양가족, 개체와 개체는 그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양. 그래서 교수는 부양가족이 1대1이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교수가 0명이거나 n명이다. 이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를 보지 말고 교수하고 부양가족을 보면 교수가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이 개체가 필요하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교수에 따라서 생성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weak entity, 약한 개체. 그래서
사각형 2개, 약한 객체. 이거라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그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를 나타내는 그 도형 모습이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따지면 스트롱 엔티티라고 하는 거고 이게 사각형이 2개면 위크 엔티티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릴레이션십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릴레이션십은 이게 하나죠. 2개 쓰면 위크 릴레이션십을 연결할 때 쓰는 릴레이션십은 이 2개로 표시하는 거죠. 자, 복합 속성. 주소 속성은 시도, 구군, 읍면동, 번지, 우편번호, 속성들로 이루어진 복합 속성이다. 이게 컴포지션 속성, 복합 속성. 복합 속성. 그래서 주소는 부산시, 수영구, 강한 일동, 뭐 이렇게 구성되잖아. 이 안에, 주소 안에, 속성 안에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죠. 이게 컴포지션, 속성, 어트리뷰트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유도 속성이고 멀티밸류 어트리뷰. 그래서 이제 멀티밸류 어트리뷰하고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이 2개가 헷갈리는데 이건 이제 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 기호, 그러니까 이 속성 안에 또 속성이 여러 개로 쪼개지는 거 이게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아시겠죠? 복합 속성이라고 알고 있고 이건 유도 속성이고 그리고 이제 멀티밸류하고 컴포지션 어트리뷰트 뭐가 틀린지 그건 이제 또 나오니까 그때 나오면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객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은 또 추가된 기타 부분이에요. 객체를 구성하는 속성들은 작은 원으로 표시. 밑에 그림 보시면 이해하기 편한데 우선 읽을게요. 속성 중에서 기본적 속성은 검고 작은 원으로 표시. 아시겠죠? 이게 기본 키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그냥 일반적 속성들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EER, 그러니까 학장 ER 모델에서 추가된 개념들이죠. 그 다음에 관계와 객체를 연결하는 선 위에는 최소 대용수와 최대 대용수로 표시. 최소 대용수. 관계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객체 existence 0. 참가해도 안 해도 무관 1. 최소 하나와 관계 n. 여러 개 관계. 그 다음에 최대 대용수. 관계에 참여하는 최대한의 객체 인스턴스. 우리가 1대 n으로 하면 이게 최대 대용수가 되는 거죠. 최대 대용수. 이것만 있으면. 최소값이 없으면. 그래서 관계 대용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는 거죠. 관계 대용수. 그래서 최소 대용수, 최대 대용수. 아시겠죠? 자, 관계 대용수는 1대 1, 1대 n, n대 n. 1n, m은 각 객체가 관계에 참여하는 최대값 대용수가 되는 거죠. 기수성, 서수성. 아시겠죠? 관계에 참여하는 객체의 최소값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ER에서는 그 최대값만 표시하고 최소값은 표현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의 대응수 위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관계 실선 위에 최소값, 최대값으로 표기하는 거죠. 관계 대응수의 최소값과 최대값 표기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민값, 맥스값, 민값, 맥스값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원래는 1대 n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0, 1, 아니면 0, n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표기하자는 거죠. 이게 학장 ER 모델에서 추가된 거죠. 그래서 관계 대응수에 따른 관계 타입의 유형을 보면 1대 1, 그다음에 없거나 하나 있거나 뭐 이렇게 1대 n 1이니까 없거나 하나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많거나 뭐 이런 식으로 최소값 최대값을 표기하는 거죠. m 대 n 0이거나 많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죠. 원래는 뭐 1대 1 이렇게 표기했던 것을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세분해서 표기하는 거죠.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표기 최대 대용수 최소 대용수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학과는
학생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없어도 된다. 맞죠? 학생은 하나 학과에 포함 소속돼야 된다. 뭐 이런 속성. 자, 이제 속성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죠. 속성. 개체 또는 관계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는 데이터 항목. 아시죠? 개체가 있고 개체 밑에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죠. 맞죠? 학생은 학번,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 개체들로 아니면 속성들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속성의 분류. 더 분류할 게 많아요. 단일값 속성이 있고 하나씩 하죠. 이제 속성의 분류, 단일값 속성, 싱글. 속성값이 온자인 것으로 하나의 값만 존재하는 것. 속성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일값 속성이죠. 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속성은 반드시 하나의 값만 존재한다. 이름 하나죠. 자기 하나. 예,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속성값. 단일값 속성. 이게 단일값 속성이에요. 뭐 교수 테이블은 교수 번호, 이름, 직급, 소속학과, 연구실, 전화 뭐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이게 단일 속성. 다중값. 아까 멀티밸류. 속성값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속성값이. 자, 이거하고 컴포지트 밸류하고 차이점을 구분해야죠. 컴포지트 밸류하면 무조건 뭘 떠올려야 된다? 주소, 시, 군, 구로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주소. 다중값은 그게 아니죠. 전화번호에는 집 전화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휴대전화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전화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맞죠? 이 전화번호 하면 무조건 휴대전화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없죠. 이렇게 하나의 값이 집 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휴대전화번호일 수도 있고 회사 전화번호일 수도 있는 거죠.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중값이에요. 다중값. 아시겠죠? 멀티밸류하고 컴포지트 밸류하고 차이점. 컴포지트는 무조건 주소로 생각해야 돼요. 어디랬어? 컴포지트. 응? 멀티는 뭐 전화번호는 여러 개가 있다. 복합 속성, 컴포지트. 속성값이 여러 의미를 포함하는 거. 이런 거. 주소. 컴포지트, 주소. 컴포지트. 그 다음에 멀티는 무조건 전화번호는 집도 되고 핸드폰도 된다. 둘 중에 어느 값이 전화번호 안에 들어가도 된다. 값이. 이름은 내 이름만 들어가는 거죠. 딸 이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유도 속성. 유도되는 거. 누구한테 유도를 당하는 거죠. 유도. 다른 엔티티나 속성으로부터 유도되거나 계산된 속성들은 유도 속성이란다. 계산된. 다른 속성 값으로부터 어떤 계산을 통해 새로운 값을 얻게 되므로 집합의 본질이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속성을 고려할 때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죠. 교수, 근무연수. 이게 유도 속성이죠. 그 교수가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몇 년 근무했는지 근무연수가 계산되잖아. 1980년대부터 만약 내가 교수 일을 했다. 그러면 지금 2016년이니까 36년 동안 지금 하신 거잖아요. 맞죠?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 계산돼서 나오는 값이잖아요. 이게 유도 속성이에요. 유도 속성. 아시겠죠? 이런 게 유도 속성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속성을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속성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분이 언제 입사하셨는지 그것만 알면 지금 현재 하고 해서 계산하면 이게 속성이 나오거든요. 이걸 만들 이유도 없는 거죠. 맞죠?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유도 속성. 저장 속성과 유도 속성. 저장 속성. 다른 속성에 영향 없이 단독으로 저장되는 속성.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 속성들이 다 다른 값에 영향 없이 하는 거죠. 유도 속성. 다른 저장 속성으로부터 유래된 계산되어진 속성.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학생, 나이. 생년월일만 있으면 나이는 구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생년월일은 저장시켜야 돼요. 맞죠? 근데 얘는 유도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필요 없는 거죠. 속성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 없는 거죠. 생년월일만 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유도 속성. 자, 여기까지가 ER 관계고,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아주 힘들다는 거 아시고 아주 지루하다는 거 압니다. 이제 문제 푸시고 깔끔하게 끝내시죠. 객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ER 다이어그램 표현은 피책. 맞죠? 1대1 관계 유형만을 표현할 수 있다. 1대1, 1대-n, n-m 세 가지죠. 객체 타입과 이들 간의 관계 타입을 이용해 현실 세계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방법이다. ER은 개념 모델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ER 다이어그램은 ER 모델을 그래프 방식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프 방식. 맞잖아요. 그래프 방식. 이게 그래프 방식이거든. 맞죠? 1대-n. 맞죠? 이렇게. 이거 세 가지 표현입니다. 객체관계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피첸이 개념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ER 다이어그램에서 사각형은 객체. 맞죠? 사각형. ER 다이어그램에서 객체와 속성, 객체와 관계, 속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화살표이다. 객체와 관계를 연결해주는 것은 그냥 실선이죠. 화살표가 아니죠. 네. ER 다이어그램에서 마름모는 관계 맞죠? 릴레이션. 네.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은 테이블이고 엔티티고 릴레이션십. 객체관계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피첸. 이거 물어보기 때문에 피첸이 중요한 거예요. EF 코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론에 중요한 공헌을 한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이다. 그는 IBM에서 일하는 동안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관계형 모델을 만들었다. 관계형 모델은 누구다? EF 코디. 관계형 모델은 EF 코디. 알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피첸, EF 코디, 관계형 데이터. 피첸, ER. 피첸은 P. 관계형 데이터, EF 코디. 빌 게이츠. 앨리슨. 뭐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죠. 예. 피첸이 제안한 것으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들의 관계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모델은 이건 뭐 그냥 주는 거죠. 객체 관계 모델의 그래픽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체 타입은 사각형. 맞죠? 속성은 동그라미. 관계 타입은 마름모. 연결은 이거죠. 선이죠. 학생과 학교 객체 간의 학적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것은 옳게 표현한 것. 옳게. 자, 학생, 학교. 맞죠? 학생, 학교. 관계. 그래서 학생과 학교. 객체가 있죠? 그 다음에 학적 관계. 그러면 여기가 학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적 관계. 이게 맞네. 맞죠? 이건 뭐예요? 이거 속성이 객체로 표현된 거죠. 이건 그냥 문법이 틀린 거죠. 이건 뭐야? 관계가 객체로 표현된 거죠. 틀린 거죠. 이건 진짜 도형만 알고 있어도. 객체 관계 모델의 ER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타입을 나타내는 경우는 사각형. 정보 처리 기사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공부. 근데 실기까지 하려면 좀 깊게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예. SQL하고 그 다음에 이거, ER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정규어 이런 건 좀 하셔야죠. 객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컴퓨터가 취급하는 파일의 레코드에 해당된다. 파일의 레코드. 자, 파일, 레코드.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속성만을 가진다. 틀렸죠? 맞죠? 하나의 객체는 하나의 속성만을 가진다. 아니죠. 여러 개의 속성을 가질 수 있죠. 맞죠? 이렇게 하나의 속성은 여러 개의 속성으로 구성될 수 있죠. 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을 의미한다. 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이건 뭐예요? 도메인이죠.
한 속성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값. 만약 성별이라면 남 또는 여, 이게 도메인이죠. 개체는 단독으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존재하죠. 틀렸고.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개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컴퓨터가 취급하는 파일의 헷갈린다. 레코드가 이때까지 레코드를 하면 이걸 말했는데 투프를 말했는데 여기서는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보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테이블로 본 거잖아요. 우선 헷갈리긴 헷갈려요. 네, 답은 저거랍니다. 개체 집합 x, y가 있을 때 구성되는 사상원소의 경우가 아닌 것은 1대 1, 1대 n, n대 n 맞죠? 1대 n이나 n대 1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1대 n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개체 간의 대응성을 분리할 때는 개체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1대 n과 n대 1은 전부 1대 n의 이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이 조금 괜찮은 문제들이죠. 다음 ER 다이어그램은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가 어느 단과대학, 학과가 어느 단과대학에 소속되는지를 관계를 모델링한 것이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관계 모델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한 것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은 단 릴레이션 표현에서 밑줄 친 애트리뷰트는 기본키를 의미한다. 기본키. 자, 한번 해볼까요?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죠. 이걸 이제 사상시킨다. 이걸 이제 사상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학과 테이블은 학과 코드 그리고 학과 이름 줄여서 쓸게요. 그 다음에 대학은 단과명하고 학장 이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된 거 맞죠? 두 개 소속되어 있다는 거. 응? 학과는 대학에 포함되는 거죠. 학과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대학을 가지고 대학은 하나의 학과를 가져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대학과 학과 간의 관계를 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딱 보면 대학이 부모이고 이게 학과가 자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냐면 두 개를 1대1의 관계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본키가 자식의 프라이머리 키로 아니 포린 키로 와야 돼요. 그래서 단과 대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맞죠? 포린 키로. 이건 주키고 포린 키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과하고 대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학과는 이게 이제 사상된다는 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글로서 표현한다. 그래서 학과 코드, 학과 이름, 단과 대학명이 되는 거고, 대학은 단과 대학명과 학장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학과하고 대학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죠. 자, 이건 왜 틀렸는지 볼까요? 학과 코드, 학과 이름. 대학은 단과 대학명, 학장 이름, 단과 대학명, 학장 이름, 소속 학과. 이 소속 학과라는 건 이게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린 것 같고, 학과, 만약 이게 학과 코드 학과 이름, 그 다음에 단과 대학명 학장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코드 이렇게 들어오면 나중에 뭘 할지 좀 헷갈릴 수는 있겠다. 맞죠? 근데 이건 완전 틀리게 해줬죠. 땡큐죠. 학과는 하나로 다 표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학과는 학과 코드 학과 이름 맞고, 대학은 단과 대학명 학장 이름이고, 소속은 학과 코드 단과 대학명. 이건 뭐냐면 1대 n의 관계잖아요. n대 m의 관계면 어떻게 되는 거죠? 소속이 테이블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면 n대 m 관계면
학과의 주키, 학과 코드를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 대항명, 주키를 가져와요. 단가 대항명, 이 두 키가 기본키가 돼서 하나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n 대 m으로. 이거는 n 대 m이 아니죠. 1대 n의 관계죠. 1대 n의 관계. 맞죠? 1대 n의 관계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게 1대 n의 관계였다면, m의 관계였다면 이게 맞죠.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1대 1의 관계였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맞죠? 뭐 이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